소리 났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대답도 없고 한 거 보니까 잘 못 보낸 것 같으네. 자,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은 이제 작물학 시간입니다. 작물학은 우리가 맨 처음에 분류를 할 때 일반 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는 작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식용작물. 식용작물은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로 가공을 하든지 가공하지 않고 하든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작물을 식용작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분류 작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벼, 보리, 밀, 추가로 이제 단백질이 많은 콩도 포함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감자, 고구마, 서류죠. 여기까지를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작물로 분류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용하는 작물이 뭐가 있죠? 이제 그 과거하고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은 기호류 작물이 오히려 경제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기호류 작물에는 어떤 게 있나요? 커피, 차, 녹차, 그죠? 차, 녹차 그린티를 가지고 홍차도 만들고 발효차를 만들기도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차에 관한 거, 커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담배, 그죠? 이런 것들이 기호류 작물이다. 기호류 작물의 개념은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레크레이션, 기분을 좀 순환한다든지 좋게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작물을 레크레이션 크랍이라고 한다. 소위 기호류 작물이라고 한다. 여기는 사실 박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이용 용도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를 각국마다 나라마다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향료 작물 들어봤죠? 향 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향신료 작물 또 들어봤죠? 향신료는 뭐죠? 향기도 내고 맛도 내는 거. 옛날에 이 향신료 작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했죠? 가장 많은 게 뭐다? 겨자, 고추냉이, 마늘, 또 산초, 뭐 이런 애들이 향신료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아한 것은 마늘은 채소인데 그게 향신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향신료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또 채소 작물에 가면 또 이제 구근을 이용하는 구근 작물로도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용 작물, 전분류 작물인데 이걸 이제 잎과 줄기를 주로 이제 요즘은 줄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럼 줄기를 이용하면 그럼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채소 작물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정확히 간파를 해야 됩니다. 이용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 그 중에 또 과거에는 우리 문익점 선생님께서 종자를 가져오셔서 우리가 입었던 목화, 섬유류 작물에 포함되죠. 목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나무도 사실 포함되고 과거에는 집 있죠. 집, 보리집, 밀집, 볏집 하는 이 집유, 소위 고간류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도 사실은 그 실제 우리가 피복 작물로 다이렉트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붕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비 올 때 또 입는 옷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당나무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당나무는
껍질을 이용하는 거죠. 껍질을 이용해서 바깥 가장 표피 부분은 제거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섬유질이 많은 층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이용을 해서 이제 옷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든지 창호지, 문풍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양하게 많이 있죠. 풋거름 작물. 과거에는 한자어로 하면 녹비 작물이라고 하죠. 여기는 셔리배치라든지 또 호밀이라든지 최근에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용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풀을 때 베어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작물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토양에 집어넣으면 이게 거름 작물인데 풋거름 작물인데 이걸 소사료로 쓰면 뭡니까? 사료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류 방식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문제를 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이게 뭐죠? 그림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고기. 자, 한 번씩 얘기해 봐요. 제일 좋아하는 고기. 아침 먹고 온 사람 손 들어. 확실히 들어봐. 둘, 넷, 여섯. 네. 아침 다 밥 먹었어? 밥 아니고 다른 거 먹은 사람. 뭐? 축구볼. 초코파이 먹었어. 밥 6대 초코파이 1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아침 안 먹은 거야? 그래서 힘이 없는 거라. 다들 9시 수업이다 보니까 힘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제일 먹고 싶은 고기. 무한정으로 내가 사준다면 여러분들 뭘 먹고 싶어요? 빨리 얘기해. 소고기? 딱 소고기 한 명, 햄버거 한 명. 나머지는 그냥 뭐, 회? 회 한 명. 나머지는 뭐, 내가 별로 돈이 없어 보이니까 별로 주문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도 실제 이제 돈이 있다 가정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고기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뭐죠? 한우겠지. 한우. 자, 그럼 고기를 먹는다 하면 한우 공짜로 먹는다 하면 한우 먹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내리고 돼지고기 둘, 닭고기 너는 뭐 계속 들면 다 먹고 싶나?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돼지고기 한 명, 두 명. 그 다음 닭고기 두 명.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베지테리안 아무도 없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이 고기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일명 이제 축산업이란 게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축이죠. 가축 분야에서 이 이제 소고기인데, 돼지, 말고기는 좀 그러나 어쨌든 모든 축산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 먹이를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 그럼 사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곡물 사료가 있어요. 곡물 사료는 간단히 얘기하면 콩, 옥수수 이런 립 형태로 된 거 있죠. 요것이 이제 곡물 사료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라든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풀로 된 거 있어요. 섬유질이 많은 거. 요것을 풀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곡물 사료고 풀사료하고 동일하게 그냥 먹였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먹였을 때 어느 게 소고기가 많이 생산될까요? 곡물 사료, 풀사료. 당연히 여러분들은 곡물 사료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곡물 사료만 계속 먹이면 비싸죠,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소고기 여러분도 좋아한다 했잖아.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 코스트가 10이라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코스트, 에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12kg의 건물로 된 풀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에너지 양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곤충에서는 2 내지 3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식량은 곤충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돼지는 얼마냐? 돼지는 한 9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곡물 사료만 계속 먹일 것이냐? 왜? 곡물 사료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뭐가 된다? 컴피티션, 경쟁이 되죠. 지금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하루 3끼 다 못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바빠서 못 먹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먹이하고 사람 옥수수 마찬가지죠. 보리, 밀 이런 애들 다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풀로 해서 먹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왜? 인간이 먹는 바로 곡물하고 이 경쟁이 되니까. 그죠? 경쟁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섬유류 작물의 연구가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섬유는 말 그대로 풀입니다. 풀. 자, 풀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풀만 먹고 살려고 하면, 풀만.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에 속아 있다. 그럼 사람이 가서 그 풀만 뜯어 먹는다고 가정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다. 아,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살 수 없다. 아무도 없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8명. 좋았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왜 살 수 있다는 거지? 영양분이 섭취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뭐 기본적으로 영양분의 3대 원소 하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살 수는 있어. 풀만 먹고도. 살 수는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겨. 곡물을 안 먹으면. 인간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포화도란 게 있어요. 우리 위는 소나 이것처럼 이제 크질 않아요. 과거에는 원시 시대는 가능했을지 몰라. 그럼 지금은 위가 그때보다 훨씬 작아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소위는, 소는 곡물 안 먹어도, 고기 안 먹어도 얘가 뭐 덩치가 이만하죠. 코끼리는 뭐 1톤, 2톤 나가죠. 소도 500kg, 1000kg까지 나갑니다. 풀만 먹어도.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 얘는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위가 4개예요. 사람 위는 몇 개입니까? 1개지, 그지? 당연히 1개죠. 그 뭐 염소는, 염소, 사냥 이런 애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축산에서 따라오는 거니까 2개입니다. 그럼 이 소는 지금 위가 4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러면 왜 이가 4개일까? 그러면 소는 어떻게 풀만 먹고도 덩치가 뭐 코끼리 마찬가지죠. 뭐 1톤, 2톤까지 나갈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여기 있다. 위에 있다. 요 위 속에는 위가 드럼 있죠. 여러분들 드럼. 한 드럼 있잖아요. 드럼 2드럼을 채울 수 있는 만큼 이 평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뭐 융털 돌기하고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풀을 여러분들이
100kg, 200kg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위 크기가 그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럼 어떻게 얘를 풀을 먹고 소화를 시키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그냥 풀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섬유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미생물이 있어서 제1위에서 여기에 미생물들이 이것을 섬유질을 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나서 소위 여물이라고 하죠. 먹고 나서 얘가 트름을 해요. 저녁에 다시 이렇게 올려, 입에 올려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밥 먹은 지, 저녁 먹은 지 3시간, 4시간 지나는데 꼭 씹고 있다. 뭘 씹어요? 위 속에 집어넣은 거, 덜 씹힌 거 밖으로 토해내서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세김이라고 합니다. 대세김. 그 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미생물들은 뭘 하는데, 요 미생물들이 생존 기간이 있다. 보통 얼마입니까? 3, 4개월이다. 그죠? 90일에서 1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얘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사체. 죽어오니까 그게 뭐다?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백질 따로 먹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게 먹어도. 그게 소하고 사람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자 들어간 염소, 사냥은 소자가 안 들어가지만은 같은 부류입니다. 염소하고. 이런 애들은 풀만 먹어도 이렇게 체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가동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하고 다르다. 그래서 축산에, 그런데 말입니다.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그게 없어요. 돼지는 위가 이 4개 아닙니다. 돼지 위는 하나예요. 닭 하나예요. 이런 애들은 곡물 사료 안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찝니다. 못 찌죠. 그러니까 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 장 있잖아요. 요 장 보면 무슨 장이 있어요? 대장, 소장 있죠? 그죠? 요 장의 길이가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 보통. 그죠? 그러면 장의 길이도 길겠죠?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거꾸로입니다. 왜 그러냐? 서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육식을 많이 해왔고, 동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초식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소위 풀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장의 길이가 길죠? 그러면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소화되는데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안 길고 짧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고기를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위가 위에서 내려보내서 대장, 소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소화가 완전히 안 되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나면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고기하고 먹을 때 반드시 뭐하고 먹는다? 채소를 같이 채소 10대 고기 1 정도로 먹어줘야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기만 딱 먹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소를, 가축을, 닭을, 양을, 염소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어떤 사료를 어떻게 먹이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자, 소 위가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해됐죠? 위를 이제 전부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1, 2는 위에 있고, 2위는 약간 밑에 있다. 그 다음 3위, 4위, 대장, 소장을 3위, 4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 실제 구조로 보면 여기 이제 직장이고 여기서 위가 1위, 2위, 3위, 4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12지장, 요거는 명장이 여기 있고 결장, 직장을 통해서 나간다. 요거는 대장이겠죠, 그죠?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가축이 사료를 먹었을 때 이렇게 배설이 된다.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특히 한우, 뭐 툭불, 완, 사코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데 이 사료는 과연 어떻게 제조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 농촌진흥청 자료인데 농촌진흥청에 가보시면 가바라는 게 전주에 가바라는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섬유질 배합 사료 제조법이라고 나옵니다. 배합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배합기에서 첨가제를 이제 배합을 합니다. 그 다음 첨가제 투입을 하고 사료 원료를 투입합니다. 이 사료는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곡물 사료도 있고 풀 사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미 사료를 배합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를 절단해서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MR 병합을 하고 그 다음 완성된 채로 해서 얘들을 소를 먹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는 한우를 가정할 때 성장 단계별 섬유질 배합도가 같으냐 다르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시골에서는 그냥 볏짚, 이제 볏짚에 쌀 겨 있죠. 왕개라고 하죠. 왕개 말고 쌀 겨, 미강이라고 하죠. 미강을 넣어서 그냥 따뜻하게 끓여서 주는 것을 소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왜? 얘가 소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양분의 요구도가 사료가 다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요건 육성기 어릴 때죠. 4개월에서 11개월. 그 다음 비육정기는 14에서 22개월, 1년에서 2년 정도이죠. 그 다음에 19개월에서 24개월 비육중기. 그 다음 비육후기는 요때 지나고 나면 이제 출하를 한다. 좀 잔인한 거죠, 그죠? 잡아서 이제 고기로 가는 요 단계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성기 때는 빨리 키워야 되니까 조사료 비율이 45%고 그 다음에 비육정기는 25%, 중기는 15%. 그리고 이제 비육 후기에는 조사료 비율을 확 줄여야 됩니다. 왜 확 줄여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 풀사료보다는 풀사료가 조사료 같은 말입니다. 곡물사료하고 농어사료하고 같은 말이고 원래 이 조사료, 농어사료는 일본식 한자가 되어서 좀 자제를 합니다. 뭐 어쨌든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 비육 후기 이때는 곡물사료, 소위 영양가가 많은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이 많이 찌죠. 그러면 출하할 때 살이 쪄야 무게가 많이 나가야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주요 농식품 부산물을 보면 여러분들 맥주 만들고 남은 맥주박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콩 두부 만들고 남은 비지, 그 다음에 이제 쌀, 벼 있죠? 벼를 수확해서 바깥 껍질을 왕개라고 하죠. 왕개를 벗겨내고 백미를 만들기 전에 그 소위 호본청이죠. 여기 미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 그 다음에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박, 잘못하면 술 취합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을 가공하고 남은 이 부산물, 이런 애들이 이제 주요 농식품 부산물인데,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양 성분이 좀 많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작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작물을 가장 많이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재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얘기입니다. 호밀,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는 역을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 어디서? 논에서 많이 한다. 언제? 우리나라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5월 정도에 수확을 하는 것들이 얘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갑니다. 밀의 수확 시기는 언제죠? 남부지방키죠. 보통 6월이죠. 6월 중순쯤 되죠. 초중순.
그죠? 그 다음에 보리는 나무지방 기준.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밀하고 한 1,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평균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뭔데? 이 풀입니다. 풀. 이 사료로 이용하는 사료 작물이죠. 전형적인.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를 지금 눈을 바짝 떠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숙기, 그러니까 그레인, 곡물이 익어가는데 유숙기, 황숙기, 출숙기 요 개념 이해하죠? 유숙기는 뭡니까? 곡물이 전유자죠. 젖처럼 되었을 때, 우유처럼 되었을 때 안에 딱 눌러보면은 요때가 유숙기고, 황숙기는 뭐예요? 껍질이 푸른색으로, 푸른색이 아니고 황색으로 변했을 때 요걸 황숙기라고, 이탈리안 라이글에서는 출숙이, 그 이삭이 잎집을 뚫고 요렇게 나올 때 출숙이, 요때가 어느 때냐? 수확하는 적기다, 이런 말입니다. 요때 베어서 사료를 만들어야 가장 생산성도 높고 영양 가치도 높다 해서 소고기를 많이 만든다, 돼지고기를 많이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생산성 보면, 생산성, 그러니까 얼마만큼 헥타르당, 그러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면적이 얼만큼 생산되는가를 보니까, 건물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건조를 시켰을 때, 바짝 말렸을 때 얘기입니다. 건조를 시켰을 때 호밀은 12.16, 황숙기, 청보리는 11.95, 요게 조금 호밀이 높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서는 1차는 출숙이 때 보면 7.25, 그 다음에 2차로 빼는 것은 또 5.81, 이건 두 번 수확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쳐서 13.12죠. 그러면 건물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은 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죠. 그 다음에 홈이라고 청보리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 TD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토탈 총 다이제스터블 가소화 뉴트리언트, 영양분입니다. 소화될 수 있는 영양분의 총량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호밀은 7.05, 청보리가 7.54,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7.48 톤입니다. 톤. 자, 그 다음에 조단백질.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 TDN하고 요 조단백질이 중요한데, 요걸 보면 조단백질은 크루드 프로테인 해서 그냥 러프한 단백질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호밀은 1.1톤, 청보리는 약 1톤, 1톤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보면 총 합쳐서 2.3일입니다. 그러면 이 호밀하고 청보리 합친 거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서 두 번 베어서 한 거하고 어느 게 높아요? 여기 높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훨씬 더 단백질 함량, 크루드 프로테인으로 보면 높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배하라고 하면 뭘 재배할래요? 내가 한우 농가다, 내가 가축을, 소를 200두를 키우고 있다 하면 이걸 재배할래요? 아니면 이걸 재배할래요? 당연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하려고 하겠죠. TDN도 7.48이잖아. 그죠? TDN. 그죠? 저만큼 높죠. 그러니까 단백질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걸로 하죠. 그 다음에 건물 수량으로 보면은 이거 합친 것보다 2배가 안 되지만 단백질 함량으로 따지고 보면 저게 높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단백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섬유질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뜨고 있는 게 청보리가 뜨고 있다. 청보리가. 그래서 왜 그럼 청보리가 뜨고 호밀은 덜 뜨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서 덜 뜨느냐 하는 얘기는, 이 청보리는 재배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배가 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호밀은 왜, 뭐 때문에? 얘는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잘 썰어져요.
잘 썰어져 소위 도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럼 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1차에 한 번 예치를 하고 2차 두 번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그러니까 투입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청보리가 한 번에 딱 하니까 편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가 입장에 봐서. 그래서 이제 청보리를 하는데 좀 호밀이 잘 쓰러지기도 하고 이탈리안 나이 그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독 재배하는 것보다 혼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호밀에 혼파를 하면 어떨까? 잘 안 쓰러지도록. 그러니까 잘 안 쓰러지도록 비료를 줄이고 하다 보면 여기가 수량이 또 적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놨다. 누가? 농촌진흥청에서.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목초하고 사료작물 신품종을 보면 오차드 그라스, 이것은 영년생이라는 것은 한번 파종을 해놓으면 계속 소가 뜯어먹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년생 목초라고 말합니다. 이 내습성은 수분이 많은 조건에서 견디는 성질을 말합니다. 내습성은 약하지만 내항성, 추운 데 잘 견디고, 내건성, 건조한 데 잘 견디고, 내음성, 그늘진 데 잘 견디고 하는 성질이 좋아서 산 있죠. 산에 초지 재배 조성할 때 혼파 초지의 주 초종으로 이용되는 것이 오차드 그라스다 하는 거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북방형 목초다. 적절한 수분과 16시간의 광 조건 하에서 최적 생육을 하고 평균 기온은 20에서 22도씨. 국내에서는 습해 강하고 여름철 생육이 좋은 품종의 목표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청보리가 나오죠. 자, 청보리는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때 베는 보리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오랜 세월 겨울철 농가 소득의 주 장목인 보리의 소비가 감소되면서 재배 면적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우리 식용으로 하는 보리 수미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보리의 소득 보전이 시급하고 사료작물의 9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800만 톤 이상을 우리가 사료작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배합 사료값이 오르면서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겨울철에 청보리를 생산해서 조사료를 이용하자. 그리고 TDN, 담배가를 높이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보리를 딱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생육주고는 4에서 20도, 그리고 강수량은 1000도씩 우리나라에 거의 다 적응하죠. 예, 뭐 산간지 빼고는 거의 다 적응하는 작물이고 양토 또는 식양토의 재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약간 습한 곳 논토양에서 그 배수만 되면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배수가 불량하면 배수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랑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습해를 안 받도록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청보리는 호밀보다 초장이 짧죠. 그래서 도복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수기 전후의 초기 생산량은 적지만 황숙기로 갈수록 종작 성숙 과정에서 건물 및 가수와 양분 축적이 높아져서 건물과 TDN 수량이 호밀과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함량이 높은 편으로 청보리의 최대 장점은 알곡이 배합 사료 대체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인, 그 이삭을 말이죠. 배로 치면 쌀, 알처럼 요 그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곡물 사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특히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렇게 청보리 품종을 개발 육성을 했는데 이 까락이란 건 뭐냐면 이 수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달이 있으면 이렇게 수염이 나 있죠. 보리나무 다 나 있는데 이것이 소가 먹는데 좀 소위 먹기가 어렵다. 까락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왜 까락이 형성될까? 보면 까락이 요거거든요. 수염입니다. 수염.
이 수염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곡물 입장에서 보면은 새라든지 이런 애들이 와서 쪼아 먹어. 그 익어가니까. 쪼아 먹으면 어때요? 종족 번식을 못 하죠. 번식을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진화란 게 참 재미있죠? 그렇게 된. 근데 이게 있으니까 소가 먹기에는 좀 까칠까칠하고 기호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락을 없앤 거예요. 없앤 게 이 유연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촌진흥청에 농업연구사로 간다 하면 육종을 하겠다 하면 이런 걸 하는 거죠. 가락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하하고 이모작을 해야 집약적으로 재배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생육 기간이 짧으면서도 수량이 많은 것, 이런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청보리는 이제 이러하고 또 TDN 토탈 다이제스터블 뉴트리언트 총 과소와 영양소가 호밀과 대등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은 이렇게 가락이 없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유연하고 유호, 유진 요 3유가 지금 품종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고 가락이 완전히 없는 무망인 무한 등을 개발해서 수량성 및 가축 기호성이 높은 품종이 육성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무한 요 품종을 농가들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다. 요 앞에는 요거였어요. 3유였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들 중에 수량이 이렇게 많고 지역 적응성은 남부지방에도 되고 중부지방에도 되고 중산간지도 되고 다 이게 기후 특성을 가리지 않고 소위 광지역성 어디에나 다 이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 요것들은 언제 파종을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5일, 20일, 11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제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파종했을 때 가장 적당한 결과가 여기 있죠. 경기 북부나 강원도는 이제 영양보리, 유연보리 이런 애들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하는 것이 좋고,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요 이후에 파종을 하면 생육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이내에 무조건 파종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충북은 10월 상순이고 한계기는 10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전북, 경북은 10월 상중순이고 한계기는 10월 하순이고, 그리고 전남, 경남은 10월 중순인데 이제 한계기는 10월 하순입니다. 그죠? 약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들 청보리라든지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어떻게 파종을 하는가? 파종 방법은 이렇게 넓게 그냥 파종을 해놓고 그냥 고랑만 만드는 거죠. 배수골, 배수만 되도록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일명 광삼파 이렇게 넓을 광자입니다. 삼파는 흩어뿌린다 이 얘기죠. 넓게 흩어뿌리는 파종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줄이 없죠. 줄지어 파종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파라고 하죠. 줄조자. 그 다음 이것은 조파는 조파인데 새조파라고 하는 것은 새라고 하는 것은 좁다 이런 말입니다. 좁을 새자입니다. 그래서 좁은 줄간격으로 파종하는 것을 새조파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눌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눌러줄까요? 파종하고 왜 눌러줄까요? 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학교 다닐 때 이 보리밟기를 했습니다. 그 왜 하느냐? 파종을 했는데 요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자랐는데 이제 서리가 오고 땅이 언다 이 말. 얼었다가 얼죠? 얼었다가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토양이
자, 이렇게 파종을 했죠? 파종을 했다. 요만큼 자라서 이제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면 이제 얼매는 수분이, 비가 오고 하니까 수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얼매는 부피가 늘어나나요? 그대로 있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10%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요게 땅이 들리죠, 위로. 그죠? 위로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뿌리가 같이 들려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으면 흙은 내려가죠. 흙은 내려가잖아. 흙은 내려가는데 뿌리는 들려 있죠. 그죠? 근데 추위가 한 번 더 오면 뿌리가 어떻게 되나요? 얼어버리겠지. 그죠? 그러면 이 동해를 잇는다. 그래서 쓰러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준다. 옛날에는 그걸 보리밟기라 했어. 진압, 요즘 기계로 해버리죠. 지나가면서 눌러줘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노동력은 거의 안 들죠. 근데 이제 요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남부지방은 큰 문제는 없어요.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북부나 중산간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자, 보리하고 밀, 청보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호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파종을 하고 복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토가 뭐예요? 흙을 덮어주는 거죠? 살짝 덮으면 주면 돼. 자, 이런 경우죠. 내가 산파를 했다. 드론이나 항공기로 쫙 뿌렸다. 전면에 다 뿌렸어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쫙 고르게 뿌렸다. 뿌리고 나서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뿌리고 나서는 덮인 게 아니죠. 안 덮이면 어떻게 돼요? 발화가 안 되겠지. 발화가 되더라도 나중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말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건조해를 입는다. 그래서 덮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뭘로 덮느냐? 여기서 배수골을,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배수골을 이렇게 2m 간격이나 또는 4m 간격이나 배수 정도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그럼 로타리를 딱 달아서, 로타리가 뭐예요? 뺑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기 있잖아. 관리기처럼 뭐 좁은 면적은 관리기, 넓은 면적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쫙 지나가는 거지. 지나가면 흙을 파겠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막 퍼지겠지, 흙이. 그러면 이 종자가 덮이겠죠.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서는 종자가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 근데 얘를 묻어버리면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얘는 어떡하라고? 보리나 밀을 파종, 청보리나 호밀을 파종하고 나서 복토를 했죠?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드론이라든지 무인 헬기 아니면 좁은 면적은 손으로 하든지 해서 그냥 파종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한번 진압을 해주면 더 딱 압착이 되어서 발화를 잘 해서 겨울철에 어느 정도 문제, 동해를 입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도 여기 진압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일단 1교시 마칩니다.